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립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목요일 주요 지수는 추가 부양책과 대선 불확실성을 주시한 가운데 강한 실적과 경제 지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등 기업 호실적과 실업 지표의 투자 심리가 살아난 건데요. 다만 부양책과 대선 불확실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의 합의가 가까워지는 듯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겨냥해 경기 부양안을 위해 올바른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말한 건데요. 어제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은 의견 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같은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선 전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은 부양책 소식에 계속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 대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선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는데요. 국가정보국 DNI의 국장은 미국의 적대적인 두 국가가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유권자 정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한편 양호한 실적과 경제 지표는 오늘장 상승 재료였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 외에도 코카콜라와 AT&T, 다우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해줬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70만 명대로 내려와 안도감을 줬습니다. 8월 후반 이후 80에서 90만 명 사이로 정체됐던 고용이 다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11개 섹터 전반적으로 올라줬습니다. 부동산과 기술주만 0.5% 내외의 하락 보였고요. 오늘은 특히 에너지주가 4% 올라 가장 강했습니다. 또 JP모건과 모건스탠리의 국채 수익률이 4달 연속 강세를 나타나며 각각 3%, 2% 올랐는데요. 여기에 힘입어 은행주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오늘 펠로시 하원의장의 부양책 관련 긍정적인 발언에 따라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운 모습이죠. 28,36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11,500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8포인트가량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3,453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 하락 재료 모두 혼재하며 다소 제한된 채 오른 오늘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간만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 내려주세요. 사실은 앞서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비판하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런 좀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대표적인 시장의 낙관론자인 펀드스트레트의 톰 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부양이 if가 아닌 when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기는 될 건데 언제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서 재정 부양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에 동참을 했고 이 같은 부분이 결국은 시장 전체의 좀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재정 부양 법안 입법과 표결 그리고
통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발언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좀 불확실성도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업종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또 이 실적들을 발표를 했던 항공주들이 급등을 하는 등 업종별 장세, 시장 전체가 좀 큰 폭으로 오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1.5%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발표됐었던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는 휘발유 재고가 190만 배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은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원유 생산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 감소했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원유 감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힌 점이 유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덕분에 WTI 가격은 1.45% 오르면서 40.61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1% 넘게 하락했는데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죠. 이에 따른 달러 가치의 반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값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금값은 1.2% 내리면서 1,906.3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날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량 올랐는데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끌어올려줬고 게다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866%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지표가 호조세로 나타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달러 가치를 좀 높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0.36%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는 92.94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팀장님. 네, 이날도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지속을 하면서 6월 이후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0.853% 그리고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기준으로는 0.861%까지 오르면서 지난 6월 9일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3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0년물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2년물 금리 역시도 10월 9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CNBC에서는 기대 이상의 경제 지표 그리고 재정 부양 협상과 관련한 좀 진전이 나타남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 7천 건으로 3월 이후에 최소 수준을 기록을 했죠. 여기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재정 부양 법안 합의에 거의 다 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재정 부양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드류 햄밀 하원 의장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수요일에 펠로시와 문의신의 이날 대화로 이제 법안 작성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발언을 전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채금리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일에는 0.677%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0여일간 무려 25% 이상이나 상승한 셈입니다. 이제 대선을 2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선거와도 국채금리의 상승은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재정 부양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국채금리의 좀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협상이 계류 상태에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대선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재정 부양책이 통 크게 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국채금리의 상승세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슈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버코어 같은 기관에서는 2.5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의 대형 재정 부양 패키지가 내년에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당장 0.9에서 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점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연준이 장기 국채 매입 확대에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국채금리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는 해석 또한 있는데요. 여기에 또 연준은 반면에 단기 금리는 좀 낮게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외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 자산 시장이죠. 자산 시장 내에 또 섹터별로 갖는 시사점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증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자면요. 일단 그 부양 기대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이 맞다면은 증시에도 결코 악재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몇 분기 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에서 1.25%까지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만큼 좀 급격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압력을 받을 만한 이슈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금은 대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이런 상승세가 더불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인 또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증시 섹터별 영향을 좀 전망을 해보자면요. 역시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특히 금융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대표 은행주 ETF인 티커 BKX 같은 경우에는 10월 들어서 약 한 지금 10%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만 해도 한 4% 정도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간의 국채금리 상승세를 온전히 좀 반영하지는 못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오르지 못한 상태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이 폴 튜더 존스가 엄청난 성장을 했던 애플과 구글과 같은 이런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놓친 분들이라면 오히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눈에 띄는 그런 의미인데요. 게다가 요즘에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최고의 인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자면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정도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상품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그 중에 하나가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5월에 그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비중을 들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는 또 이날 비트코인은 첫 이닝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는 또 비트코인은 수많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연준이 암호화폐의 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설명을 했는데 유례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준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물론 금이나 구리 같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있지만 이것이 절대로 암호화폐를 따라오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뭐 13,0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됐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즉 인플레이션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화폐로 옮겨간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충분히 좀 일리는 있는 분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70년대 금융업계에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1980년에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극심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전문가가 이런 또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이 좀 신뢰도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등의 월가 주요 IB들도 한 8월 말쯤부터 기존 입장을 바꿔서 가상화폐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중앙은행들도 이제 가상화폐에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상승세에 좀 도움을 줄 만한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같은 좀 공식이 성립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용 자산보다도 매력이 더욱더 입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페이팔이 가상화폐를 자신의 결제 시스템에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범용성 역시도 확대가 돼야지 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간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 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도 밑도는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부는 전주보다 5만 5천 명 줄어 78만 7천 명을 기록을 했다고 밝혔고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밑도는 수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지난 4월 이후에 일단 노동시장은 좀 고용시장은 회복을 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02만 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그래프도 역시나 계속해서 쭉 내려가는 그런 하락하는 모습을 또 포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현재는 여전히 높은 그런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이번 수치가 통계 착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CNBC에 따르면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는 각 주에서 최대 26주 동안 제공하는 정규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한 실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그런 결과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추가로 13주간 지급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3일 주간 기준 51만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존 실업수당 청구 자격에 포함되지 못했던 독립계약자나 또는 임시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이 되는 팬데믹 실업보조 신규 청구도 전주보다 34만 건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타 보조금 신청이 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실업지표가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좋아했는데 그 뒤에 가려진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표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좀 문제점이 많았던 지표라고도 보여지지만은 이날 시장만큼은 국채 금리가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증시도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그다지 나쁘게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헤드라인 지표에 더욱더 집중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날 9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 MOM 기준으로 9.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표가 좀 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과 맞물려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도 좀 상쇄가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지난 일주 전만 하더라도 이 지표는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실업수당 지표가 좀 부진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에버코어라든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펜티엄 매크로 이코노믹스 등의 다수의 기관들이 고용시장의 회복 정체를 좀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든지 지표에 대한 우려는 좀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전 좌석을 예약받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류업체 갭이 이커머스 전환을 시사하면서 주가가 15%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MDB 스캔들로 해외 부패 사건 중 사상 최고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고요. 이 기업 소식 때문에 지난 밤사이 항공주들이 덩달아 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섹터에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곧 운항할 항공편의 전 좌석을 이제 판매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도 3분기 12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라는 발표 이후에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날 12월 1일부터 항공편의 제공 좌석수, 우리가 캐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에 제한을 두는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에 따른 정책을 이제 종료시키고 그리고 본격적인 출장 시즌에 수혜를 받겠다라는 보관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사측에서는 이 중간 좌석을 좀 비우는 정책이 팬데믹의 초기 대응을 도왔다. 하지만은 이후에 좀 면밀하게 사안을 좀 분석을 했고 이제 전염병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였다. 그러면서 의료와 그리고 항공업계의 조언에 기반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또 중간 좌석을 계속 좀 비워놨을 경우에는 10월에 2천만 달러 그리고 11월에도 4천만에서 6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빅4 항공사 중에서는 델타 항공만 좌석에 대한 제한을 지속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델타 측에서는 내년 초까지는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요. 마스크를 이 탑승객들이 착용했을 시에는 공기를 통한 비말 감염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비행기 안에 특수한 기류라든지 아니면 여과 시스템의 영향이다라고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전자석의 운항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는 사업이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표했던 실적은 어땠을까요? 이날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매출이 17억 9천만 달러였고요. 이게 YOY 기준으로 68% 정도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당 손실 같은 경우에도 1.99달러로 나왔습니다. 모두 컨센서스보다는 좋았지만요. 팬데믹의 여파는 지속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지표였는데요.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 3분기에 24억 달러의 순손실을 냈고요. 그리고 앞서 실적을 발표를 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손실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4대 항공사의 합산 손실이 한 108억 달러 정도 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 재정난이 많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CNN에 따르면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몇 달간 전 좌석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항공사들의 이번 이 좌석 배치 제한 해제로 어쩌면 여행 수요가 더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트렌드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팬데믹에 따른 좌석 제한 조치를 해제를 한다. 결국은 생각만큼 실적이 안 좋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손해가 좀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 해제를 통해서 좀 여행 수요에 더욱더 증대를 꾀하겠다 이런 보관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통안전청 이 TSA에서 집계를 하는 공항 보안 검색대 이용객 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8일에 103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이때 전년의 이 수준에 비해서 약 한 40% 정도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후에 다시 전년 대비 한 30% 수준으로 좀 회귀한 그런 상태인데요. 여전히 좀 변동성이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좌석 제한 해제 이후에 이용 수요 급증으로 과연 이것이 이어질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의류업체 갭입니다. 갭이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밤사이 주가가 13%나 급등했습니다. 원래 경제 재개 관련주인데다가 온라인으로의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갭은 갭이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든지 올드 네이비 이런 브랜드로도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들은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2023년까지 북미 지역의 매장 30%가량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까지 온라인 매출 비중을 8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갭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본인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 고정비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임대료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크게 줄어들 겁니다. 여기에다가 온라인 쇼핑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그 트렌드를 타서 쇼핑 매출의 증가 효과까지 걷게 된다면 이것이 이익 성장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갭이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 실적은 이들의 실적을 좀 지지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전용 브랜드인 스포츠웨어 브랜드 에슬레타를 통해서 지난 2분기에 온라인 매출이 95%나 증가했던 것을 확인을 시켜줬고요. 이처럼 온라인으로 재미를 봤던 갭이 본격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팀장님, 요즘에 많이 이런 변화를 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변화를 할 때마다 시장 평가도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갭에 대한 월가 시장 평가는 개선되고 있을까요? 네, 갭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이 높았던 것이 지난해 3월 정도였죠. 올드네이비를 분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는 이를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가 이제 갭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이 높았던 그런 이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좀 조용히 최근 6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약 한 150% 가깝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재개에 좀 수혜를 받았다는 해석 외에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 전환에 그래도 좀 박차를 가하면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브랜드 중에 하나인 에슬레저 브랜드, 에슬레타 등의 일부 브랜드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서 앞서서 이들 브랜드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마켓비트에서 집계를 한 것에 따르자면은 3달 전에 비해서 매수 의견이 2개 정도 늘어나서 4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보유 의견이 13개
3개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경계감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다시 한번 좀 입증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장혜진 앵커. 네, 말레이시아의 1MDB 스캔들에 연루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가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을 도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미국 내 해외 부패 사건 중 역대 사상 최고대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아마도 1MDB 사건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함께 설명을 드리면 1MDB는 이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 공세 부패 사건으로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자국 경제 개발을 위해서 2009년에 설립한 국영 투자 기업으로 이 총리와 측근들은 이 회사를 통해서 45억 달러 정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이 상황 속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65억 달러 상당의 1MDB 채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 6억 달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법무부에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는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사건 중 역대 가장 큰 액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6억 달러의 부당 이득을 환수키로 했는데 이 부당 이득을 받았던 전현직 임원들의 급여를 환수한다라는 그런 방침도 밝혔고요. 총 합하면 29억 달러 정도가 총 벌금으로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되겠죠. 다만 이를 통해서 골드만삭스는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골드만삭스가 외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외물을 주고 이 1MDB와 관련해서 수익성이 높고 좋은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전했고요. 이외에도 미국 외에도 홍콩 당국으로부터 골드만삭스가 4천억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 내기로 한 총 벌금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5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벌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사실 오늘 골드만삭스의 장중 흐름을 체크해 보니까 다소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의 국외 부패 사건 사상 가장 많은 벌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물론 이제 지탄받을 일이 되겠고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 타격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유죄를 좀 모면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사태에 따라서 총 비용이 예상됐던 부분이 한 5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바와 좀 부합하는 수준의 좀 벌이 내려지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은 또 면했다라는 해석이 전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 같은 악재를 그대로 상쇄를 하고 좀 상승 무드를 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비용을 그렇다면 어떻게 좀 관리를 해서 이 같은 과징금 이슈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행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기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